에어로페파 성형외과 전문의 서의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술 동의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처음에 진료를 보게 되시면 거기에 적어야 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진 차트에 보면요, 초진 기록지죠. 이름, 주소, 이메일, 핸드폰 뭐 적으면 되겠죠. 본인이 수술받고 싶어하는 부위를 가능하면 자세히 적어주면 좋습니다. 요거는 현재고, 그 다음에 과거에 본인이 어떤 질환을 앓았든지 아니면 다쳤든지 이거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아, 나는 이거는 관계없는 것 같아서 안 적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적으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 앓고 있는 질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혈압, 저혈압, 당뇨, 심장질환, 콩팥의 문제, 호흡기 질환, 기침 가래가 있는지도 적으셔야 돼요. 이거는 수술하는 날 중요하죠. 다시 물어봅니다, 병원에서. 뇌혈관 질환이 있는지 반드시 말씀하셔야 되고요. 가끔 가다가 뇌동맥류 같은 거 아주 조그맣게 발견되시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환자를 다 CT를 찍을 수는 없죠. 뇌 CT를 찍을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본인이 앓고 있다면 적으셔야 됩니다. 알레르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도와 이상유무, 호흡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출혈 소인이 있느냐 없느냐, 공황장애나 폐쇄공포증 등 정신과적인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 외에 어쨌든 기타 같은 거 상세히 적어주셔야 되고요.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 한약 및 혈액순환제, 비타민 등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알레르기 굉장히 중요하죠. 계란 혹은 유제품에 알러지가 있느냐, 수면 마취할 때 중요하니까. 진통제 알러지가 있느냐, 그 종류도 본인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항생제에 알러지 있는 분들 많죠. 그래서 항생제에는 알러지 테스트를 저희가 하고 항생제를 놓습니다. 그때 발견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기타 상세히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 알러지가 다른 거에도 있는 분들 계세요. 뭐 꽃가루 알러지라든지, 추우면 또 알러지가 생기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술할 때 문제가 없게 합니다. 임신 가능 여부 반드시 중요하죠. 임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 가능성이 있다 그럼 수술하시면 안 됩니다. 흡연 여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중요하냐면 특히 이중편면 안면거상 같은 거 했을 때는 금연하셔야 됩니다. 안면거상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거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본인은 안 핀다고 하고 치료할 때 보면은 막 담배 냄새 나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냥 솔직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이거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의사가 거기에 맞춰서 치료와 처치를 하는 겁니다. 키, 체중 기본적인 거 적으시면 되고요. 이게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눈 수술이면 눈 수술 따로, 뭐 안면거상이면 안면거상 따로, 그거를 아주 또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눈 같은 경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선천성 안검하수의 경우에 이마근 걸기를 했느냐, 자가근막을 이용했느냐, 실리콘을 이용했느냐, 뭐 매몰법을 했느냐, 예전에 절개눈명 한 적이 있느냐, 뭐 올림근 절제술, 공통근막, 눈썹 절개술, 눈썹 위든지 아래든지, 눈두덩이에 지방 이식을 했는지, 눈 밑에 지방 이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자세하게 적습니다. 필러 등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필러 같은 것도 자세히 적으셔야 돼요. 어차피 근데 저는 초음파를 거의 다 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난시 유무, 안구건조가 있는지, 기타 이런 거 자세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언제 수술 받았는지도 적고, 가능하면은 수술 병원 이름을 적는 게 좋습니다. 수술자도 적는 게 좋습니다. 알고 계신다면. 왜냐하면은 이거를 환자분들께서 가끔 가다가 그 병원을 알리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거를 뭐 그 병원에 알아보고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대개 어느 병원에서 누가 수술했냐 그러면 대충 어떻게 수술했는지를 짐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이거를 뭐 따지고 뭐 하고 이러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가능하면 자세히 적어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안면거상 같은 경우를 볼까요? 안면거상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안면거상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뭐 미니거상을 했느냐, 뭐 전체 거상을 했느냐, 목거상을 했느냐, 그 다음에 눈에 관련돼서도 하안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얼굴 지방흡입 굉장히 많죠. 뭐 달걀 지방흡입 뭐 이런 거 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하고요. 입안에서 신부를 제거했는지 안 했는지, 얼굴 지방 이식을 또 어떻게 했는지, 뭐 울세라나 인모드 써만 이런 거 썼는지 안 썼는지도 중요하죠. 이게 많이 쓰신 분들은 좀 수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실리프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실을 썼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가끔 가다가 초음파 보면은 본인도 모르는데 침샘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 낭종이 생겨 있는 경우를 가끔 발견합니다. 자세히 쓰셔야 되고요.
안면 윤곽 양악을 했는지 뭐 사각턱, 광대, 턱끝 뭐 제거를 했는지 자세히 쓰셔야 됩니다. 필러도 아주 가능하면 자세히 쓰시는 게 좋은데요. 이거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은 팔자만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눈 밑에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초진 차트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술 동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서는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표준 양식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수술, 뭐 시술, 검사, 마취, 의식화 진단 뭐 이런 거에서 쓰는데 대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수술을 하니까 수술과 마취에 대해서 동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서의 내용에 보면 환자의 현재 상태, 검사 결과 및 환자의 고지에 따라 유무 미상으로 나누어 기재.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적었던 초진 차트, 별지참조라고 되어 있는 게 그 초진 차트를 말하는 겁니다. 수술, 시술, 검사명 이것도 별지참조라고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별지로 따로 나눠드립니다. 상담할 때 미리 나눠드리고 이런 걸 하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참여의료진, 주치의, 제 이름 서의서, 전문의 번호 쓰고요. 참여의사, 예를 들어서 다른 의사가 들어왔다든지 참관을 한다든지 이래도 동의서를 써야 됩니다. 그 의사 이름을 써야 됩니다. 전문의냐 일반이냐, 전문의 중에 나는 성형외과 전공이니까 전문의, 그러니까 저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의사 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술 날짜 여기 써야 되겠죠. 아까 초진 차트에 적었던 과거 병력, 특이체질, 고혈압 이런 거 아주 자세하게 적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적고요. 아까 초진 차트에서 빠진 거는 마약 사고 있음 없음 이거 적으셔야 됩니다. 초진 차트에는 쓰기가 좀 그래서 이거는 수술할 때 여러분들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술 참여 의료진이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주치의 항목에는 환자의 주치, 집도의 정보를 기재, 참여의사 항목에는 당해, 수술, 시술 등에 있어 주치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치의 역할, 주된 수술 역할 등을 담당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하나면 작성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면거상 하는데 나가서 무슨 봉합은 다른 의사가 하고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다른 의사가 한다든지 그럼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저거는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거짓 없이 정확하게 기술하였으며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환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상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술, 시술, 검사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따로 나눠드린다고 그랬죠. 미리 나눠드립니다. 저는 개별적 기재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밑줄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데요, 그거 수술하는 날 당일날 막 이렇게 밑줄 쳐서 하면 환자가 잘 모르잖아요. 당황스럽고 겁나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상담할 때 저는 나눠줍니다. 상담할 때 나눠주고 이러이러한 거에 회복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를 다 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읽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술의 목적과 효과, 본인은 다음과 같은 술기가 시행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술의 내용, 제가 유튜브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수술 전에 다 보내드립니다. 상담할 때 어느 거 보세요 이렇게 하고서 동영상 참조라고 보내드립니다. 수술의 목적과 효과, 이것도 별지참조 동영상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뭐 다 일일이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저거를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경우, 효과가 없는 경우 상담할 때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개선이 된다, 이거는 개선이 안 된다, 이런 거를 환자랑 한참 얘기해야 됩니다.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 부위 및 추정 소요 시간, 별지 참조, 동영 참조, 제 별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수술 얼만큼 걸릴 거다, 뭐 이런 얘기 다 나와 있습니다. 수술 중 주치의가 새로운 문제점이나 처음 설명과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계획된 술기와 다른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무슨 말이냐면 특히 재수술인 경우에 저런 경우가 많죠. 예상하고 다른 겁니다. 눈도 그렇고 안면거상도 그렇고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도 그렇고 가슴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정면 초음파를 보는 겁니다. 가능하면은 이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미리 알고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점이 발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환자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갔는데 실제로 제거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근육에 파묻혀 있다든지 아니면은 피부 너무 바로 밑에 있다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보고 이 부분은 제거가 안 된다, 이 부분은 제거된다, 가능하면 자세하게 환자에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전문가인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모든 술기의 권한을 주치의에게 위임합니다. 그래야겠죠. 주치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봐야겠고, 이거를 환자가 주치의를 못 믿으면 수술하면 안 되죠. 위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발현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본인은 계획된 술기들로 인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모든 술기들 후에 감염, 출혈, 알레르기 반응, 혈전증, 사망까지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특별한 술기들과 연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음도 인정합니다. 이거를 인정하셔야지 수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봅시다. 이게 아무리 간단한 것도 합병증이 나타나려면 무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의사가 어떻게 하면 합병증이 안 나타나고 문제가 없게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미리 나눠주는 거에 환자분들 보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회복 과정 중에 이러이러한 거 나타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환자한테 빨리 얘기를 하고 그거를 빨리 치료를 해야죠. 그게 의도치 않게 나타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비대칭의 경우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이렇게도 비대칭, 이렇게도 비대칭, 이렇게도 비대칭입니다. 그리고 코도 중심이 안 맞죠. 저 같은 경우에 양쪽의 볼륨도 다르고요. 눈 높이도 제가 다릅니다. 귀 높이도 다르고, 제 표정도 짝짝이죠. 이쪽 근육이 잘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나타나는 비대칭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수술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수술이 정말 잘못돼가지고 비대칭이 너무 심해진다든지 더 심해진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저렇게 수술로 교정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미용적인 부분, 미용적인 거는 주관적인 게 많죠. 이게 환자와 의사와의 소통이 잘 안 되면 저거 가지고 많이 싸울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환자한테 어떤 부분은 개선이 되고 어떤 부분은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환자 얘기를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수술 전에. 수술 후에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수술 전에 그런 거를 가능하면 의사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다 적어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건 좋은 겁니다. 수술 전에 궁금한 게 많으셔야 돼요. 미용적인 거는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불만족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이 좀 부족하게 되는 것 같아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나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환자 의사 간에 가능하면 그런 얘기들이 잘 주고받으면 그런 오해가 없는데, 아, 무조건 수술하면 다 잘 된다, 뭐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기능적 개선의 부족,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특히 재수술, 예를 들어서 뭐 안검 외방 같은 거 수술하면은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시 흉터가 생기면서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부족 교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교정이 안 된다, 과도한 흉터, 성형외과는 무조건 흉터를 적게 남겨야 되겠죠. 근데 너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것도. 그러나 예상치 않게 감염 같은 거나 출혈 같은 게 있어서 혈종이 고였다거나 그래서 흉터가 남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겠죠. 신경손상 당연히 나타나면 안 되는데, 신경손상은 저는 저런 얘기를 안 합니다, 잘. 뭐 근데 나타날 수 있다, 피부개사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안면거상, 이중편만 안면거상이나 혈압이 아주 낮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봤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재수술 하시는 분들, 본인은 되게 간단하게 수술했다고 생각했는데 수술 들어가서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아주 유착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음파를 미리 보는 겁니다. 아니면 혹시 생기려 그러면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나 혈액 개선제 같은 거를 정맥 주사를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런 거를 가능하면 없애야 되죠. 흡연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흡연은 아주 최악입니다. 피시면 안 돼요. 기타 뭐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 인정합니다. 뭐 이런 거, 수술 관련 주의사항, 수술 후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본인은 수술의 결과가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며, 뭐 이게 미용상 요 얘기겠죠. 주치의로부터 결과나 완치에 대해 어떠한 보장이나 보증을 받은 바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렇죠. 의사가 이거를 보증할 수는 없죠. 의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이런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게 사실은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해를 하죠. 근데 의사들도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일부 환자 아니면은 일부 의사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넣는 겁니다. 본인은 이 수술이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하지만 당연히 의사가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하겠죠. 간혹은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 거는 뭐 다 써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재수술이 들어가고 언제쯤 재수술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좀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미리 나눠주죠. 수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2차 수술의 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수술비는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결과가 너무 내가 봐도 불만족하다 그러면 자세히 수술을 합니다. 수술비는 받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는 받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 마취 비용이라든지 검사가 필요한다든지 다시 재검사가 필요하다든지 그거는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환자분한테. 본인은 신체의 좌우 양측이 동일하지 않으며 이거 비대칭 얘기를 제가 했죠. 동일하게 만들 수도 없음을 이해합니다. 사진이나 표본을 이용한 수술의 목표는 실제 환자마다 수술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뭐 가상성형 이런 걸로 되지가 않죠.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수술 후 모습을 완벽하게 보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본인과 비슷한 모습을 보는 거지만 저희가 눈 수술할 때도 비슷한 눈을 보여줍니다. 환자한테. 내가 잘된 눈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본인하고 비슷한 눈을 보여줘야지 그게 그 사람이 예측을 하지. 무조건 관계도 없는 눈을 보여주면 안 되죠. 그거는. 수술 시술 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술 시술 검사 방법이 변경될 수 있죠. 수술 범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추가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전에 이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이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다만 수술의 시행 도중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수술의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술의 시행 후에 지체 없이 그 변경 또는 추가의 사유 및 수술의 시행 결과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이것만 수술하려고 갔는데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더 들어갔다. 내가 여기에 이물질만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뭐가 있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뭔가가 추가가 필요하겠죠. 그럼 미리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만약에 수술실에서 그게 발견이 되면은 가능하면 빨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치의의 변경 가능성 수술 시술 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 응급 환자의 진료 그쵸. 만약에 옆에서 다른 환자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 환자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의사로서는. 주치의의 질병. 제가 수술하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아시는 분 중에 이거를 대비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수술하다 쓰러지면 누구한테 연락해서 그 사람이 와서 수술하게. 디스크 터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수술하다가 의자에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뇌진탕 걸리는 의사도 있습니다. 출산 등 이신상의 사유. 저는 남자니까 내가 출산한 일은 없으니까요. 기타 변경 사유. 저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쫙 선을 그어버렸어요.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고 이 경우 수술의 시행 전에 변경된 의사가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서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다만 수술의 시행 도중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없을 정도의 긴급한 주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술의 시행 후 그렇죠. 일단 환자를 먼저 긴급하니까 빨리 수술을 하고 막 피가 펄펄펄 나고 있는데 그거를 언제 막 얘기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사가 갑자기 정신이 쓰러졌는데 그거를 언제 그거를 얘기합니까? 빨리 들어가서 그 환자를 먼저 봐야죠. 안 그러면 환자가 사망하는데. 빨리 이런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후에 지체 없이 변경된 의사가 구체적으로 주치의 변경 사유 및 수술의 시행 결과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당연하겠죠. 자, 기타 사항. 주치의나 담당 직원의 정확한 진료 기록 작성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이거 방해하면 안 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잘 적으셔야 됩니다. 주치의나 담당 직원의 정지 영상이나 동영상의 형태로 임상 사진을 촬영하여 동의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동의를 해야죠.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수술 기록지라는 걸 썼습니다. 수술 기록지. 근데 수술 기록지라는 게 실제보다는 당연히 부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검하수 같은 경우는 다 동영상을 찍어놨습니다. 어떻게 수술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술 기록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뭐 1mm 교정했다, 2mm 교정했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안면거상은 길어지니까 다 찍을 수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이렇구나. 그런 거는 사진을 다 찍어 놓습니다. 의무 기록입니다. 이거 동의 안 하면 수술을 못 합니다. 진로 기록 및 임상사진 등의 저작권은 주치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련 자료는 의학 기록이나 연구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셔야지 수술합니다.
주치의에게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선의 응급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최선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있었죠, 여러분. 예전에 내과에 갔었는데 어떤 할아버지분이 진료 보기 전에 심장마비가 오신 거예요. 진료를 보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내과 선생님이 그분을 살렸죠. 심장 마사지를 한 겁니다. 근데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죠. 원래 심장마비 왔을 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은 골프 치다가도 그냥 금 가잖아요.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일단 부러지든 환자를 살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고소당했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은 주치의가 판단에 따라 수혈 및 혈액 제제를 사용하고 기타 응급조치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죠? 일단 환자가 응급한데 지금 이거로 동의 안 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저도 아직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적은 없는데 어떻게 저런 상황이 안 벌어지려고 굉장히 최선을 노력을 하는 겁니다. 미리 검사도 다 하고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초음파 검사, 안과 검사 다 하고 하는 겁니다. 저런 게 안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은 환자부터 살려야죠. 무조건. 유해사항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서명하고 사인하죠. 그 다음에 의식과 진정의 경우 설명사항. 그러니까 약간의 수면 마취를 하는 겁니다. 의식과 진정이라는 것이 의식은 있는데 약간 몽롱하게 해가지고 어떤 수술이나 기억을 좀 못하게, 미다졸럼이나 케타민 같은 경우는 기억 못하니까 그런 거 줘가지고 환자를 진정시켜 놓고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진정제를 투여해 환자를 어느 정도 진정 상태에 도달하게 한 후 시술을 함으로써 검사 시술에 따른 불편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환자를 마취한 상태로 하는 검사는 아니며 환자의 협조가 가능한 진정 상태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해요. 그냥 재우든지 그냥 깨서 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적정량의 약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이나 적정 정도의 진정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환자의 협조가 낮아서 검사 시술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도 모르는데 막 움직이고 막 소리 지르고 이제 이러는 경우죠. 그러면은 수술을 못하죠. 시술도 못하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부작용은 호흡곤란 및 저산성증과 같은 호흡기계의 합병증, 맥박이 빨라지는 등의 심혈관계 합병증, 낙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개는 특별한 조치 없이 좋아집니다. 대부분 좋아집니다. 낙상 생기면 안 되죠. 다 묶어놓고 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스트랩이 있습니다. 다 침대에. 그러나 드물지만 근데 그걸 막 억지로 푸시는 분도 계세요. 웬만하면 안 풀리거든요. 힘 좋으신 분들은 막 뜯습니다. 그러나 드물지만 호흡과 심장이 정지되어 생명이 위협받는 상태가 발생하기도 하며 과민 반응에 의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이 호흡과 심장 질환이 있으면 안 되고 있더라도 그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의사가 판단해야 됩니다. 수술자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민 반응에 의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러지 유무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알러지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전에 항히스타민제를 미리 다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천식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옛날에 있었다. 그러면은 다 청진기를 다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아미노필린 같은 거 다 준비해 놓습니다. 다 준비해 놓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터진 다음에 준비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으로 폐기능 장애가 있거나 신장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의식과 진정 후에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안정이 필요하며 검사 당일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호자 오라고 하고요. 그냥 운전하고 가시려고 하는데 그냥 대리운전하고 가시면 됩니다. 대리운전 하세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중요한 약속의 업무는 피해야 합니다. 유해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서명. 그래서 요건 수면 마취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수면 마취를 저렇게 환자가 몽롱한 상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푹 재웁니다. 근데 수면 마취를 할 때 어쨌든 수면 마취든 전신 마취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응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항상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안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의사가 잘못한 거고. 또 하나는 환자가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때 막 준비하려고 그러면 늦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바로 뭔가가 다 나와서 호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충분히 열을 주고 산소 다 줘놓고 이렇게 해놓고서 수술하는 겁니다.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게 그냥 아무렇게나 재우고 이렇게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는 없습니다. 상주 마취과에서 없어요. 그 마취과 의사 선생님을 뭐 못 믿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더 잘합니다. 어떤 환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마취에 관련된 문제든 어떤 환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의사의 손이 하나 더 있으면 안심이 되죠. 그 환자를 위해서. 그러나 의사 둘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공중보건이 때 평창군 보건의료원에 2년 있었습니다. 응급실 과장으로. 거기는 어떤 데냐면 환자분이 사망해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살려서 이송해야 됩니다. 원주 연세대학교로 살려서 이송합니다. 환자분이 와서 사망하시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 보건의료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조건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뭐 20년 지난 거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아르바이트로 우리나라에서 엄청 힘든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힘드냐면 아무리 응급실을 가도 일주일을 내가 쭉 근무를 한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 심폐소생술을 한 명 하기가 힘듭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에 심폐소생술을 한 명 하면 아주 진이 빠집니다. 굉장히. 근데 제가 갔던 병원은 평균 2~3명입니다. 심폐소생술이. 어떤 데 3명까지 있고 막 찢어져서 피나고 술 먹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빨리 그냥 이렇게 꺼져 대놓고 기다리고 여기서 지금 살려야지 그분들하고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의사 자체가 그거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수술자는 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취과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마취과 선생님들이 응급실을 저만큼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병원들은 응급의학과를 뽑아놓는 성형외과도 있습니다. 아예 응급의학과 의사,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사고가 막 나니까 와서 그거 응급조치 하라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응급실에 대한 어떤 환자의 바이탈을 다뤄보지 않았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마취 사고가 만약에 일어났다. 100% 마취 사고다. 그럼 책임이 여러분들 마취과에 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책임자가 수술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신 마취를 했죠. 마취과 의사가. 그리고 이제 수술자가 손 씻고 수술을 딱 들어가려고 봤더니 환자가 사망해 있는 겁니다. 얼굴이 까매져서. 알고 봤더니 마취과 선생님이 기도 사건을 기도로 해야 되는데 식도에다 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빨리 깨우라 그러고 손도 안 댔답니다. 그러니까 메스를 안 된 거죠. 아예 수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답니다. 그런데도 첫 번째 책임자는 수술자입니다. 어떻게든지 거기서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데는 정말 엄청나게 그 안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쓸 수 있으면 난리 납니다. 아주 1초라도 뭔가가 내 손에 안 잡히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간호사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 간호사들이 뭐 15년 차, 뭐 12년 차 이런데 어쨌든 잠깐의 실수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환자의 생명에 관련된 거는. 자, 마취의 경우 설명사항. 본인은 마취에 따른 위험성을 알고는 있지만 술기 중 고통의 예방과 완화를 위하여 마취제의 사용을 요청하며 수술 중 마취 종류가 바뀔 수 있음도 인정합니다.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런 병원들이 있죠. 의사가 당황하니까 수면 마취하다가 전신 마취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거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환자 상태에 적합한 마취 방법. 저는 다 수면 마취를 합니다. 국소 마취 당연히 마취 부위, 별지 참 좋은데 아니 마취 부위가 당연히 수술 부위에 국소 마취를 하는 거지. 이걸 저는 뭐 어디다가 국소 마취합니까? 눈 수술하면 눈에 국소 마취하고 여기 수술하면 여기 마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을 한 상태에서 국소 마취를 하는 겁니다. 예, 아프지 않게. 국소 마취할 때 아프니까 이거를 뭐 마취 부위를 또 여기다 쓰라고 돼 있어요. 당연히 마취 부위는요 수술하는 부위를 국소 마취하는 겁니다. 발현 가능한 부작용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취제 리도케인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리도케인 샥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암내 수술하다가 리도케인 샥으로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리도케인 양을 다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킬로에서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간다가 결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는 리도케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에피네프린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막 섞거든요. 그래서 그걸 카운트를 합니다. 환자를 할 때 몇 개 들어갔습니다. 몇 cc 들어갔습니다. 다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마취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됐냐 이런 거 다 카운트합니다. 그거 안 하고 막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보면은 써있지 않습니까? 마취제 사용에 따라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과하게 사용하면 문제 생기면 안 되죠. 이거는 합병증에는 호흡기 문제, 약물 반응, 마비, 뇌손상, 사망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전신 마취와 관련되어서는 성대 손상에 따른 불편함, 그렇죠. 기도 사건을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저도 다 이렇게 보고서 성대 보고서 다 집어넣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좀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쉽게 쫙 들어갑니다. 치아나 눈의 손상 등이 있을 수 있고, 눈의 손상은 근데 왜 눈의 손상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눈 수술할 때 항상 주의하는 게, 잘못하면 각막 같은 거 다칠 수 있거든요. 휙휙 기구가 지나가다가. 그래서 항상 눈을 이렇게 조심하고 합니다. 안면 거상할 때도 눈 다 이렇게 감아 놓고서 테이프 붙여놓고 수술합니다. 그 다음에 치아 부러질 수 있습니다. 환자가 뇌에 산소가 안 가면 경직하거든요. 그러면 경직하기 전에 이미 조치가 처해져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쨌든 경직이 왔다. 그러면 억지로 부러뜨려서라도 입을 벌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코로 넣으면 됩니다. 코로 그냥 쭉 넣습니다. 관을. 뭐 그것도 안 되면은 여기를 절개해서 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응급실에서 이렇게 절개한 적은 많은데, 제가 개업파에서 이렇게 절개한 적은 없고, 다 그냥 코로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 척추 마취와 관련돼서는 두통, 만성 통증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 척추 마취는 뭐 저는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 뭐 가슴 수술할 때 척추 마취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깨나 뭐 이런 경우에 척추 마취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작용에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뭐 척추 마취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데, 만약 하게 되면 환자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되고, 마취 방법의 변경 가능성. 수술 준비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마취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이럴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수면 마취 하다가 내가 전신 마취로 옮길 수도 있는 겁니다. 환자 상태가 위급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환자를 지금 살려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다만 이에 따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추가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이에 대해 설명을 동의를 얻기로 합니다. 아니 이게 응급 상황에서 바꾸는데 언제 가가지고 환자한테 동의를 얻고 설명을 할까? 일단 살려놓고 그 다음에 빨리 설명을 해야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안 만들기 위해서 다 검사하고 다 하고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그래도 만약에 문제 생길까봐 기도 삭관할 거, 뭐 할 거, 산소 옆에서 다 한 손이 있는데 바로바로 가져올 수 있는데 다 준비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숙달된 간호사들이 쫙 있어야 됩니다. 기타상 예시, 환자가 특별히 원하는 마취 방법의 위험성, 뭐가 있을까요? 환자가 특별히 뭐 마취, 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마취를 해봤더니 굉장히 자기 악몽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야죠. 예전에 자기가 뭔가 해봤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경험했는데 아우 나는 너무 끔찍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환자가 공포심을 느끼죠. 수술 들어와서. 그렇게 안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 거를 미리미리 얘기만 해주면 됩니다. 의사한테. 마취 통증 의학과 의사가 마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설명하는 등 설명 의사가 여럿일 경우 설명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할 수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원래 이제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요, 환자를 미리 검사를 다 하고 수술자가 문제가 없구나 이래야지 전신 마취를 하는 겁니다. 전신 마취를 할 때는. 그러니까 마취과 선생님이 오죠. 아니면은 뭐 병원에 고용해 있던 마취과가 오든지. 그러면은 다 검사가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마취과에서는 자, 환자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뭐 예전에 뭐 이런 적 없으시죠? 이빨 흔들린 거 없으시죠? 이렇게 물어보고서 이제 수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마취과 의사가 모르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검사할 거 검사하고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마취과 의사도 요즘에는 다 사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취과 의사가 있으면은 마취과 의사가 다 기록을 합니다. 뭐 어떻게 됐다. 마취과 기록지가 따로 있죠. 저희는 뭐 이렇게 수면 마취하면서 그렇게 안 하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뭐가 약이 들어갔을 때 얼마, 뭐 바이탈이 얼마 이런 거는 다 적어놓긴 하는데, 뭐 마취과 선생님 노트는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셔야 되고요. 이에 나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나에 대한 수술의 목적, 효과, 과정, 예상되는 합병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수술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 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위 1의 설명으로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 이 수술에 협력하고 이 동의서 제1조의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 성실하게 고지할 것을 서약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를 이렇게 감추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의사한테 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며 이 수술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술의 방법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이 수술의 시행 전에 의사로부터 들었으면 확인합니다.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에 대한 설명을 이 수술의 시행 전에 의사로부터 들었으면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러이러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고서 동의하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몇 월 몇시 적으셔야 돼요. 이게 표준 동의서입니다. 표준 동의서. 이 동의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표준 동의서가 5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 동의서가 또 한두 장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면거상이면 안면거상에 대한 또 서술 설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눈 수술이면 눈 수술 중에 뭐 공통근막 수술이면 공통근막에 대한 수술이 또 따로 있고, 뭐 올림근 절제 수술이면 올림근 절제 수술에 대한 설명이 또 따로 있고, 뭐 뒤트임이면 뒤트임, 하한 거면 하한 거 또 거기에 대해서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미리 환자한테 줍니다. 읽어보시라고. 상담할 때 다 읽어보십니다. 그거를. 그래서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물어보시라고, 병원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시든지 미리 물어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는. 그리고 영상 다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동의서가 의사로부터 들었으면 의사로부터 들어야 된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잖아요. 지금 한 20분 30분 설명하는 것 같거든요. 환자 수술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얘기를 하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가야지. 그리고 환자 미리 알고 있어야지. 당일날 환자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당신 여기다 사인해라 뭐하라 뭐 하고 하면 환자는 당황해가지고 뭐 겁나 죽겠는데 지금 뭐 사인하라니까 하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 표준성을 보시면 되고, 별도의 어떤 수술에 대한 설명서는 상담 전에 드리니까 미리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미리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답변을 합니다. 자, 이해하셨죠? 안면거상이면 안면거상에 대한 동의서가 이렇게 다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뭐 4페이지나 되네요. 4페이지. 예, 거기에 대해서 회복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걸 다 설명해 놓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크게 나눈 것만 한 10종류 됩니다. 뭐 간단한 것들이나 뭐 큰 문제 없는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잠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죠. 그 내시경 이마성형술이나 내시경 눈썹 과장술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거를 수술 후 주의반사를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뭐 수술 시간 얘가 다 여기 써놨고요. 이 수술 효과 목적은 개인마다 다른데 동영상을 제가 올리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거기 맞추시면 되고, 뭐 하루 이틀 속이 매식되거나 토하는 경우가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뭐 한 달 정도는 감각이 좀 떨어지거나 과할 수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나타날 수 있는 거 다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각자 동의서가 또 따로 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수술 받으시는 분들은 미리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별도로 또 드리는 거를 미리 보셨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당일날 편안한 마음으로 사인하시고 수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